아브라함은 왜 아들을 죽이려 했는가? 인간의 사회 조직을 잠깐만 살펴보면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법칙이 우리의 행동에 왜 그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단계의 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권위의 체계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권위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자원의 생산, 교환, 그리고 방어에 필요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구조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 체계의 정반대 개념은 무정부 상태이다. 무정부 상태를 통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문화적 혜택도 얻지 못한다. 사회 철학자인 홉스는 무정부 상태는 우리를 고독하고도 빈궁하며 야만적이고도 비참한 삶의 형태로 인도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적절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불복종은 잘못된 것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부모의 교육, 학교 교육,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접하게 되는 법률적, 군대적, 정치적 제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에서도 하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아담과 이브 그리고 우리 인류가 낙원을 상실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구약을 두루 살펴보아도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밀그럼의 실험에 참여한 자원자들처럼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단에 바치고 그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의 정당성은 정상적인 도덕적 기준에 의해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부 권위의 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시련은 그의 복종심에 대한 시험이었고 그는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가난 이야기나 밀그럼의 실험에 참여한 자원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문화가 권위에 복종하는 가치와 혜택에 대해 얼마나 큰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사실상 우리는 권위자의 명령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거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인정된 권위자로부터의 메시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소중한 지름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밀그럼 자신이 지적했듯이 권위자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혜택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하자. 어렸을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일부는 그들의 지식 때문에 또 일부는 그들이 보상과 징계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권위의 대상만 달라졌을 뿐 동일한 법칙에 의해 우리는 그들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복종이 지나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명령에도 복종하게 되는 기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권위의 법칙에 대한 우리의 딜레마는 다른 종류의 설득 도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즉, 권위에 대한 복종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자동적인 복종이라는 편리성에 빠지게 된다. 그러한 형태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그 과정 자체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속성 때문이다. 즉, 우리는 권위자들의 명령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복종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겠지만 생각 없는 반응이 결코 적절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합리적인 권위에 대한 압력이 가장 가시적이고 또한 강력한 한 분야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그것은 다름 아닌 의학 분야이다. 건강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사들이 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의견에 존경과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의학계는 층층이 쌓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이 권위의 구조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권위의 구조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는 존재는 의사들이다. 어느 누구도 임상에 있어서의 의사의 판단에 도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병원의 직원들 사이에 불문율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향의 심각성은 의사가 명백한 실수를 범했을 때마저 그 아래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지시의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단 상부의 권위자가 지시를 내리면 하부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반응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된 반응이 병원이라는 복잡한 환경과 결합될 때 앞서의 생각해 봅시다의 사례처럼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권위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이 사리에 맞는가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한 사람이 권위자라는 단 한 가지 측면에만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은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상하체계가 분명한 원숭이 사회에서도 어떤 방법을 가르치려 할 때 제일 먼저 대장 원숭이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빠른 학습 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고 한다. 하위 원숭이에게 그 새로운 방식을 먼저 가르치면 나머지 원숭이들은 그 가치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로 아들이가 일본 원숭이들에게 새로운 음식 맛을 들이는 실험을 한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계급의 하단에 위치한 어린 원숭이에게 제일 먼저 카라멜 맛을 보여주었을 때 그 맛이 상위 계급까지 보급되는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1년 반이 지난 후에도 겨우 51%만이 그 맛을 받아들였고 지도층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 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 비하여 다른 그룹에는 대장학계 제일 먼저 밀가루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 전에 밀가루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과 4시간 만에 집단 전체가 그 먹이를 받아 먹었다. 이와 흡사한 일이 1995년 시카고 볼스 농구팀에서도 일어났다. 팀의 주장이자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부스터라는 이름의 초콜릿 바를 3개씩 먹기 시작했다. 팀의 예비 선수였던 스티브 커는 이렇게 말했다. 전에는 BJ 암스트롱과 나만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먹은 후에는 모두들 그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권위의 법칙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 전문가들이 이용하지 않을 리 없다. 광고 분야에서도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의 입을 통하여 자사 제품을 추천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예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상카 커피를 추천하면서 카페인의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배우 로버트 영의 TV 광고이다. 그 광고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수년 동안 반복하여 방송되면서 상카 커피의 매출 신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이 광고가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사람들은 카페인이 몸에 해롭다는 로버트 영의 말을 굳이 그때로 믿었을까? 그 이유는 로버트 영이 얼마 전에 끝난 TV 연속극에서 오랫동안 의사 역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그가 의사의 배역을 맡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카페인에 대한 주장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꼭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